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희미한 기억 속 단 하나의 단서. 그의 손등에는 뱀처럼 구불거리는 문신이 있었다. 수십 건 미제 사기의 배후, 한강우. 피해자들의 희망마저 짓밟은 잔혹한 사기.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멈출 수 없었다. 이제는 그를 함정에 빠뜨릴 차례. 위장 잠입, 한강우의 덫으로 뛰어든다. 결정적 순간, 선명한 문신이 드러났다. 체포되는 순간에도 여유로운 그의 미소. 이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다. 은퇴 후 평온한 여생을 꿈꾸던 김영감님에게 닥친 비극적인 소식은 언제나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구어 모은 그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현실은 단순한 피해 보고가 아닌 한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음을 의미했다. 40년간 모은 전 재산, 3억 원이 넘는 돈, 하루아침에 증발했다. 김영감님 사건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날은 흐린 목요일 오후였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우리 탐정 사무실. 우리 탐정 사무실 문을 두드린 그의 지친 어깨와 눈물 섞인 목소리는 깊은 무력감과 절망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70대 중반의 노인. 구부정한 등. 주름 깊은 얼굴. 낡은 점퍼를 입고. 박선우는 그런 김영감님을 마주하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의자에 앉게 하고 물 한 잔을 건넸다. 차분히 기다렸다. 어떤 경로로 사기꾼에게 속았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의 흐릿한 기억을 섬세하게 더듬어갔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김영감님은 극심한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사기꾼의 교묘한 심리 조작과 암시 때문인지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다. 모호한 진술과 불안정한 기억 파편들은 수사의 첫 단계부터 깊은 난항을 예고했다. 그 사람이 언제 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멍해요. 자꾸 생각이 안 나요. 말을 더듬었다. 눈물을 흘렸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사건의 윤곽조차 잡히지 않는 답답함이 밀려왔고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이지아 탐정과 나는 사건 현장인 김영감님의 허름한 빌라를 다시 찾았다. 이틀 후의 일이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 단지. 3층 건물의 2층. 좁은 복도를 지나 녹슨 철문을 열고 피해가 발생한 장소를 꼼꼼히 살펴보며 혹시라도 놓쳤을지 모를 작은 흔적들을 탐색했다. 현관문 옆에 떼어진 이름표와 오래된 탁자 위에는 바싹 마른 꽃과 함께 낡은 건강식품 안내 책자, 그리고 투자 설명회에서 받아왔다는 빛바랜 팸플릿 몇 장이 놓여 있었다. 건강식품 안내서 3권, 투자 설명회 팸플릿 5장, 모두 최근 6개월 이내의 것. 구겨지고 접힌 자국들, 메모가 적혀있는 여백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의 특성을 철저히 노린 듯 모든 사기 수법은 아날로그적이고 대면 접촉을 기반으로 했다. 어떤 온라인 기록이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휴대폰도 구형이었다. 문자 메시지도 없었다. 통화 기록만 남아있었다. 사진도 저장되지 않았다. 이지아는 흩어진 서류 뭉치들을 꼼꼼하게 훑었고 박선우는 김영감님의 주변 이웃들을 탐문하며 단서가 될 만한 이야기를 찾아 헤맸다. 윗집 할머니를 만났다. 옆집 아저씨를 만났다. 아래층 청년을 만났다. 건너편 댁 주인을 만났다. 그러나 모두 한결같이 그저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말솜씨가 아주 좋았다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증언뿐이었다. 정장을 입고 왔대요. 깔끔해 보였어요. 말을 잘하더라고요.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사기꾼의 그림자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듯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더해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무 진전이 없었다. 밤마다 사무실에서 야근했다.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져들 무렵 김영감님이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가 침묵을 깨고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명확한 초점을 띠고 있었다. 긴 침묵 끝에 나온 한마디였다. 그 사람 손등에 이상한 문신이 있었어요. 무슨 문신이요? 어떤 모양이었나요? 뱀 같은 거요. 여기 손등에 구불구불한 게 검은색이었어요. 노인의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강렬하게 남아있던 손등 문신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작고 뱀처럼 구불거리는 문양이었다는 그의 설명은 아직 불완전하고 희미했지만 이 단서 하나에 우리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 문신이 사기꾼의 정체를 밝힐 유일한 실마리라고 직감했다. 우리는 그 문신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캐기 위해 다시 한번 발품을 팔았다. 혹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비슷한 목격담이 있을까 하는 간절한 희망을 품고서였다. 경찰서에 신고된 유사 사건을 찾았다. 피해자 명단을 확보했다. 한 명 한 명 연락했다. 직접 만나러 다녔다. 사건은 여전히 난해했지만 우리는 이제 문신이라는 명확한 표식을 손에 넣었다. 이 작은 실마리가 거대한 사기 조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 막연한 희망이 결코 좌절로 끝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이지아 탐정은 김영감님으로부터 얻은 손등 문신이라는 단서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과 함께 불타는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침착하고 집중력 있는 태도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수많은 과거 사건 기록들을 들추기 시작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밤늦도록 일했다. 커피를 여러 잔 마셨다. 컴퓨터 화면은 복잡한 데이터와 미제 사건 파일들로 가득 찼다. 그녀의 탁월한 데이터 분석 능력은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밤샘 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미제 사건 파일들을 꼼꼼히 검토했고 비슷한 유형의 시니어 사기 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샅샅이 뒤졌다. 2023년 사건들, 2022년 사건들, 20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화면 가득 채워진 자료들과 씨름하는 이지아의 모습은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정교하게 맞추는 장인 같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논리적으로 분류되고 재조합되었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오직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강한 동질감과 신뢰를 느꼈다. 얼마 후 이지아의 눈빛이 번뜩이는 순간이 찾아왔다. 새벽 3시였다. 그녀가 나를 불렀다. 그녀는 내게 몇 가지 분석 보고서를 내밀며 평소와 달리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박선우 탐정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손등 문신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과거 수년간 발생했던 수십 건의 미제 시니어 사기 사건들 각각 다른 장소와 다른 피해자. 그리고 겉보기에는 다른 수법으로 보였던 그 사건들 속에서 놀랍도록 일관된 공통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손등 문신이었다. 피해자들의 막연한 진술이나 우연한 목격담 속에 파묻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그 작은 표식이 이지아의 치밀한 분석을 통해 비로소 그 의미를 드러낸 것이었다. 이지아는 이 발견이 우리 수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듯했다. 사무실의 공기가 급변했다. 그녀는 자료들을 펼쳐 보이며 내게 상세히 설명했다. 특정 패턴을 가진 그 문신은 최소 3건 이상의 미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었다. 서울 강서구 사건, 경기도 수원 사건, 인천 부평구 사건, 모두 손등 문신 목격담이 있었다. 노인들의 기억은 다른 부분에서는 흐릿했지만 그 문신만큼은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었다는 공통된 진술이 여러 건 발견된 것이다. 이지아는 이 문신을 가진 인물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거나 적어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논리적인 추론은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다. 그리고 그 분석은 마침내 한 인물의 존재를 가리켰다. 과거 한 차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적이 있는 인물 한강우였다. 38세, 서울 출신, 전과 1범. 그의 이름이 탐정 사무실의 대형 화면에 크게 뜨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 추적의 대상이 명확해졌다.
어둠 속에 있던 표적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지아는 즉시 한강우의 과거 기록과 함께 그의 최근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교묘하게 신분을 위장하고 디지털 흔적을 지워왔지만 이지아의 정교한 데이터 분석망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가상 세계 속에서 그가 남긴 희미한 발자국들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그의 주 활동 무대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그가 최근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명의 흔적까지 모든 정보가 모여들었다. 가명 김민수, 가명 박성호, 가명 이준혁, 모두 한강우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는 이제 막연한 그림자가 아닌 명확한 대상을 향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한강우 그 이름은 이제 우리 수사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표적이 되었다. 기필코 그의 실체를 파악하고 더 이상의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굳은 결의가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다. 이지아와 박선우는 눈빛을 교환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길고 험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정의를 향한 우리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한강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김영감님의 돈을 되찾아드려야 한다. 그렇게 다짐했다. 은퇴 후 평온한 여생을 꿈꾸던 김영감님에게 닥친 비극적인 소식은 언제나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구어 모은 그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현실은 단순한 피해 보고가 아닌 한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음을 의미했다. 40년간 모은 전 재산, 3억 원이 넘는 돈, 하루아침에 증발했다. 김영감님 사건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날은 흐린 목요일 오후였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우리 탐정 사무실 문을 두드린 그의 지친 어깨와 눈물 섞인 목소리는 깊은 무력감과 절망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70대 중반의 노인, 구부정한 등, 주름 깊은 얼굴, 낡은 점퍼를 입고 박선우는 그런 김영감님을 마주하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의자에 앉게 하고 물 한 잔을 건넸다. 차분히 기다렸다. 어떤 경로로 사기꾼에게 속았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의 흐릿한 기억을 섬세하게 더듬어갔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김영감님은 극심한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사기꾼의 교묘한 심리 조작과 암시 때문인지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다. 모호한 진술과 불안정한 기억 파편들은 수사의 첫 단계부터 깊은 난항을 예고했다. 그 사람이 언제 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멍해요. 자꾸 생각이 안 나요. 말을 더듬었다. 눈물을 흘렸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사건의 윤곽조차 잡히지 않는 답답함이 밀려왔고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이지아 탐정과 나는 사건 현장인 김영감님의 허름한 빌라를 다시 찾았다. 이틀 후의 일이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 단지. 3층 건물의 2층. 좁은 복도를 지나 녹슨 철문을 열고 피해가 발생한 장소를 꼼꼼히 살펴보며 혹시라도 놓쳤을지 모를 작은 흔적들을 탐색했다. 현관문 옆에 떼어진 이름표와 오래된 탁자 위에는 바싹 마른 꽃과 함께 낡은 건강식품 안내 책자, 그리고 투자 설명회에서 받아왔다는 빛바랜 팸플릿 몇 장이 놓여 있었다. 건강식품 안내서 3권, 투자 설명회 팸플릿 5장, 모두 최근 6개월 이내의 것. 구겨지고 접힌 자국들, 메모가 적혀있는 여백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의 특성을 철저히 노린 듯 모든 사기 수법은 아날로그적이고 대면 접촉을 기반으로 했다. 어떤 온라인 기록이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휴대폰도 구형이었다. 문자 메시지도 없었다. 통화 기록만 남아있었다. 사진도 저장되지 않았다. 이지아는 흩어진 서류 뭉치들을 꼼꼼하게 훑었고 박선우는 김영감님의 주변 이웃들을 탐문하며 단서가 될 만한 이야기를 찾아 헤맸다. 윗집 할머니를 만났다. 옆집 아저씨를 만났다.
아래층 청년을 만났다. 건너편 댁 주인을 만났다. 그러나 모두 한결같이 그저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말솜씨가 아주 좋았다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증언뿐이었다. 정장을 입고 왔대요. 깔끔해 보였어요. 말을 잘하더라고요.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사기꾼의 그림자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듯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더해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무 진전이 없었다. 밤마다 사무실에서 야근했다.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져들 무렵 김영감님이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가 침묵을 깨고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명확한 초점을 띠고 있었다. 긴 침묵 끝에 나온 한마디였다. 그 사람 손등에 이상한 문신이 있었어요. 무슨 문신이요? 어떤 모양이었나요? 뱀 같은 거요. 여기 손등에. 구불구불한 게. 검은색이었어요. 노인의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강렬하게 남아있던 손등 문신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작고 뱀처럼 구불거리는 문양이었다는 그의 설명은 아직 불완전하고 희미했지만 이 단서 하나에 우리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 문신이 사기꾼의 정체를 밝힐 유일한 실마리라고 직감했다. 우리는 그 문신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캐기 위해 다시 한번 발품을 팔았다. 혹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비슷한 목격담이 있을까 하는 간절한 희망을 품고서였다. 경찰서에 신고된 유사 사건을 찾았다. 피해자 명단을 확보했다. 한 명 한 명 연락했다. 직접 만나러 다녔다. 사건은 여전히 난해했지만 우리는 이제 문신이라는 명확한 표식을 손에 넣었다. 이 작은 실마리가 거대한 사기 조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 막연한 희망이 결코 좌절로 끝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이지아 탐정은 김영감님으로부터 얻은 손등 문신이라는 단서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과 함께 불타는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침착하고 집중력 있는 태도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수많은 과거 사건 기록들을 들추기 시작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밤늦도록 일했다. 커피를 여러 잔 마셨다. 컴퓨터 화면은 복잡한 데이터와 미제 사건 파일들로 가득 찼다. 그녀의 탁월한 데이터 분석 능력은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밤샘 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미제 사건 파일들을 꼼꼼히 검토했고 비슷한 유형의 시니어 사기 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샅샅이 뒤졌다. 2023년 사건들, 2022년 사건들, 20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화면 가득 채워진 자료들과 씨름하는 이지아의 모습은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정교하게 맞추는 장인 같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논리적으로 분류되고 재조합되었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오직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강한 동질감과 신뢰를 느꼈다. 얼마 후 이지아의 눈빛이 번뜩이는 순간이 찾아왔다. 새벽 3시였다. 그녀가 나를 불렀다. 그녀는 내게 몇 가지 분석 보고서를 내밀며 평소와 달리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박선우 탐정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손등 문신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과거 수년간 발생했던 수십 건의 미제 시니어 사기 사건들 각각 다른 장소와 다른 피해자. 그리고 겉보기에는 다른 수법으로 보였던 그 사건들 속에서 놀랍도록 일관된 공통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손등 문신이었다. 피해자들의 막연한 진술이나 우연한 목격담 속에 파묻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그 작은 표식이 이지아의 치밀한 분석을 통해 비로소 그 의미를 드러낸 것이었다. 이지아는 이 발견이 우리 수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듯했다. 사무실의 공기가 급변했다. 그녀는 자료들을 펼쳐 보이며 내게 상세히 설명했다. 특정 패턴을 가진 그 문신은 최소 3건 이상의 미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었다. 서울 강서구 사건, 경기도 수원 사건, 인천 부평구 사건, 모두 손등 문신 목격담이 있었다.
노인들의 기억은 다른 부분에서는 흐릿했지만 그 문신만큼은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었다는 공통된 진술이 여러 건 발견된 것이다. 이지아는 이 문신을 가진 인물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거나 적어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논리적인 추론은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다. 그리고 그 분석은 마침내 한 인물의 존재를 가리켰다. 과거 한 차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적이 있는 인물 한강우였다. 38세. 서울 출신. 전과 일범. 그의 이름이 탐정 사무실의 대형 화면에 크게 뜨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 추적의 대상이 명확해졌다. 어둠 속에 있던 표적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지아는 즉시 한강우의 과거 기록과 함께 그의 최근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교묘하게 신분을 위장하고 디지털 흔적을 지워왔지만 이지아의 정교한 데이터 분석망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가상 세계 속에서 그가 남긴 희미한 발자국들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그의 주 활동 무대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그가 최근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명의 흔적까지 모든 정보가 모여들었다. 가명 김민수, 가명 박성호, 가명 이준혁, 모두 한강우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는 이제 막연한 그림자가 아닌 명확한 대상을 향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한강우 그 이름은 이제 우리 수사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표적이 되었다. 기필코 그의 실체를 파악하고 더 이상의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굳은 결의가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다. 이지아와 박선우는 눈빛을 교환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길고 험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정의를 향한 우리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한강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김영감님의 돈을 되찾아드려야 한다. 그렇게 다짐했다. 한강우의 교묘한 속임수는 결국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그가 세미나와 온라인으로 심어놓은 신뢰는 이제 거액의 투자금으로 회수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전 재산을 맡겼다. 은퇴 자금 자녀들을 위해 아껴두었던 종잣돈. 심지어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까지 한강우의 달콤한 유혹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1억 원을 투자한 할아버지. 5천만 원을 맡긴 할머니.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린 노부부. 그는 마치 정교한 마술사처럼 돈을 빨아들였다. 투자 설명회는 연일 성황을 이루었고 그곳에서 오가는 이야기는 오직 성공과 수익뿐이었다. 한 달에 10% 수익. 1년이면 원금이 2배. 3년이면 억만장자. 모두 거짓말이었다. 박선우의 심리 분석이 옳았다. 한강우는 피해자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욕망과 불안을 건드렸고 결국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데 성공했다. 피해자들의 돈이 한강우의 손에 흘러들어가는 순간들은 한없이 평화로워 보였을 것이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을 터였다. 계약서는 정교했다. 도장도 찍고 지장도 찍고 증인 서명도 받았다. 그러나 그 희망은 곧 잔인한 절망으로 바뀌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강우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2025년 10월 15일. 한강우가 사라진 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그가 사용했던 모든 가짜 웹사이트와 SNS 계정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지연이겠거니 했던 피해자들은 이내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전화는 불통이고 찾아간 사무실에는 임대문의 표지가 붙어 있었다. 현관문에 자물쇠. 창문은 블라인드로 가려져. 입구에 임대 안내문.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거대한 사기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들의 절규는 사무실의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다. 이지아가 추적하던 디지털 흔적들도 감쪽같이 지워졌다. 그가 운영하던 가짜 서버들은 모두 폐쇄되었고 IP 주소는 다른 나라로 우회되거나 아예 사라져버렸다. 홍콩 서버로 우회. 싱가포르 서버로 우회. 최종적으로 접속 불가.
마지막 순간까지 치밀하게 준비된 그의 잠적은 완벽에 가까웠다. 이지아가 밤샘하며 구축했던 디지털 위장망 역추적은 허무하게도 그 끝에서 텅 빈 허공만을 마주해야 했다. 손끝에 잡힐 듯했던 한강우의 그림자는 다시 한번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애써 쌓아올린 퍼즐 조각들이 일순간에 흐트러지는 기분이었다. 허탈감과 함께 무거운 패배감이 밀려들었다. 피해자들의 비명소리가 빗발쳤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대부분 흐느낌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렸다는 절규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통곡.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절망적인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하루에 10여 통의 전화. 이틀 만에 20여 명 방문. 일주일에 50건 이상의 신고.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비극적이었다. 은퇴 후에 안정된 삶을 꿈꾸며 투자했던 노부부 병든.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하려 했던 가장 손주 용돈이라도 보태려 했던 할머니의 사연들이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김영감님은 2억 원을 잃었다. 박할머니는 8천만 원을 잃었다. 최 노부부는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박선우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였다.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그의 심리 조작을 더 일찍 간파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한강우가 피해자들의 가장 깊은 내면을 파고들 때 그것을 미리 막아내지 못한 자신의 무능력함이 사무치게 다가왔다. 이지아 역시 모니터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좀처럼 보기 드문 좌절감이 서려 있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파헤쳤던 디지털 세상 속 한강우의 가면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 벗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히는 듯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의 모습에 모두가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이것으로 끝낼 수는 없었다. 피해자들의 눈물과 한숨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탐정팀은 비록 한강우를 눈앞에서 놓쳤지만 이번 실패를 통해 얻은 것도 분명히 있었다. 그의 사기 수법은 더욱 명확해졌고 잠적 방식 또한 이전에 비해 상세히 파악되었다. 접근 방법, 신뢰 구축 단계, 투자금 회수 시점, 잠적 패턴. 이제는 그가 완벽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사기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멈추지 않을 사기꾼이었으니까. 탐정들은 다시 한번 냉철하게 머리를 맞댔다. 회의실에 모였다. 화이트보드에 정보를 적었다. 전략을 논의했다. 이지아가 파악한 한강우의 디지털 흔적들은 비록 주된 연결망은 끊겼지만 여전히 일부 남아있는 잔해들이 있었다. 삭제된 파일들 사이에서 복구된 작은 정보 조각들, 그가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웹사이트의 접속 기록, 그리고 가짜 SNS 계정들이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시간대의 패턴들이 그것이었다. 10월 14일 밤 11시. 마지막 접속 시간. 서울 강남 지역 IP. 이런 파편적인 정보들은 그의 잠적 직전의 행적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이지아는 이 데이터들을 CPU가 과열될 정도로 분석하고 또 분석했다.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다시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감정적인 동요 속에서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소한 디테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 박선우는 피해자들과 일일이 다시 만나 그들의 기억 속에서 한강우의 작은 습관, 말투 혹은 그가 언급했던 미래 계획 등을 다시 캐물었다. 담배를 피우던 손버릇, 커피를 마시는 습관, 말끝을 올리는 버릇, 특정 단어 반복 사용, 특히 한강우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며 사용했던 구체적인 단어나 문장, 그리고 그가 제시했던 투자 상품의 특징들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한강우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자주 접근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은퇴 공무원, 자영업 폐업자, 재개발 지역 거주자. 그의 사기 방식은 결코 무작위가 아니었다. 그리고 손등 문신 목격담은 그의 존재를 확신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한강우가 서류에 서명하거나 물건을 건넬 때 그의 손등에 있는 문신을 봤다고 증언했다. 뱀 모양 문신, 손등 왼쪽,
검은색. 길이 약 3cm. 이전 미제 사건의 피해자들이 진술했던 문신과 정확히 일치하는 형태였다. 이는 한강우가 동일 인물이며 그가 이전부터 꾸준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기를 벌여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문신은 그가 벗어 던질 수 없는 명백한 표식이었다. 박선우와 이지아는 이 모든 정보들을 거대한 직소 퍼즐의 조각처럼 하나하나 맞춰 나갔다. 수많은 데이터를 종합하고 분석한 결과 한강우의 다음 사기 대상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는 주로 대도시 외곽의 중소도시, 특히 최근 재개발이나 새로운 인프라 건설 소식이 있는 지역을 선호했다. 경기도 평택, 충청남도 천안, 경상남도 김해 후보지들이었다. 이런 지역의 노년층은 자산 증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동시에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새로운 투자 기법에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컸다. 또한 그는 건강 관련 사업을 병행하며 노년층의 신체적 불안감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지아의 데이터 분석은 한강우가 특정 지역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소득 수준까지 고려하여 대상을 물색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 평균 자산 규모, 재개발 예정 지역, 그가 노리는 조건들이었다. 그의 다음 사기 수법 또한 예측 가능했다. 가상화폐나 건강식품처럼 이전과 유사한 미끼를 사용하겠지만 지역 특성에 맞춰 조금 더 변형된 형태일 것이었다. 아마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투자라든지 혹은 특정 지역, 병원과 연계된 것처럼 보이는 건강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었다. 박선우는 한강우의 심리가 지금쯤 더욱 대담하고 교활해졌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성공적인 잠적은 그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었을 것이다. 탐정팀은 이제 수세에 몰린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강우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제는 그가 판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릴 차례였다. 치밀한 함정 수사 계획이 수립되었다. 한강우가 목표로 삼을 만한 지역을 물색하고 그곳에 위장 잠입할 요원들을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가짜 투자 세미나를 열어 한강우를 유인하거나 새로운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흘려 그가 관심을 보이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되었다. 위장 피해자 투입, 가짜 세미나 개최, 온라인 미끼 정보 유포, 복합적 함정 수사.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손등 문신을 확실하게 포착하는 것이었다. 체포 현장에서 그가 범인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이지아는 한강우가 온라인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할 경우를 대비해 특수 제작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박선우는 그의 심리를 역이용하여 함정 수사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했다. 수사팀의 모든 역량과 지식은 이제 오직 한강우를 잡기 위한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되었다. 이전의 실패는 뼈아팠지만 그것은 더 큰 지혜와 집요함을 가져다 주었다. 다시는 그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결의가 사무실에 가득 찼다.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이제 사냥꾼이 사냥감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한강우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박선우가 말했다. 함정을 놓자. 그를 잡자. 이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예측한 그 장소는 한강우가 과거에 사기를 벌였던 도시 외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로운 개발 소식이 들리던 작은 시골 마을에 보란듯이 깔끔한 홍보관이 세워졌다. 경기도 평택시 외곽. 새 아파트 단지 공사 중. 지하철 연장 예정 지역. 노년층 인구 많은 곳. 겉으로 보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듯한 행사가 한창이었다. 무료 건강검진과 특산물 판매라는 명목 아래 그의 교활한 속임수가 다시 시작될 판이었다. 팀은 이곳에 위장 잠입할 요원들을 배치했다. 박선우는 마치 평범한 은퇴자처럼 꾸며 홀로 그곳에 들어섰고 이지아는 밖에서 모든 디지털 신호를 감시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다. 낡은 점퍼를 입고 회색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평범한 노인처럼 변장했다. 나의 심장은 쿵쿵거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번만은 놓쳐서는 안 되었다.
홍보관 내부는 활기 넘쳤다. 100여 명의 노인들, 화려한 현수막, 건강식품 홍보 부스, 무료 건강검진 테이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건강식품을 홍보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선우는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한강우의 등장을 기다렸다. 그는 이미 한강우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습관까지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사진으로 본 얼굴, 녹음으로 들은 목소리, 피해자들이 증언한 버릇들. 마침내 무대 위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오후 2시 정각. 커튼이 열리고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흘러나왔다. 화려한 양복 차림에 번지르르한 미소를 머금은 남자. 그 순간 박선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한강우였다. 조금 더 자신감 넘치고 더욱 능숙하게 군중을 압도하는 모습이었다. 한강우는 여전히 특유의 가머니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특별한 기회입니다. 제가 직접 미국에서 가져온 제품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듣는 이의 불안을 자극하고 희망을 부풀리는 마력이 서려 있었다. 지역 경제 발전과 노년의 풍요로운 삶을 운운하며 새로운 투자 상품을 소개했다. 재개발로 땅값이 오를 것입니다. 지금 투자하시면 3년 후 2배입니다.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버세요. 박선우는 그 모든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았다. 메모를 하는 척, 고개를 끄덕이는 척, 관심 있는 척 연기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한강우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펜을 집어들었을 때였다. 잠시 옷소매가 거치는 순간 그의 손등 위로 선명한 문신이 드러났다. 길게 뻗은 용의 형상, 그것은 과거 미제 사건들의 유일한 단서이자 한강우의 존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표식이었다. 뱀처럼 구불거리는 모양, 검은색, 손등 왼쪽, 길이 약 3cm, 정확히 일치했다. 그 순간 이지아의 무선 통신망으로 박선우의 다급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확인되었습니다. 손등 문신. 그의 체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이 홍보관으로 진입했고 한강우는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문이 박차고 열렸다. 경찰들이 뛰어들어왔다. 한강우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놀란 어르신들의 비명과 직원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뒤섞였다. 혼란 속에서도 나의 눈은 오직 한강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놀란 기색 없이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이없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주변을 둘러보는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이나 후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방해받았다는 불쾌감만이 서려 있는 듯했다. 수갑이 채워졌다. 권리를 고지받았다. 경찰차로 끌려갔다. 그의 뻔뻔함은 분노를 넘어선 경악을 자아냈다. 마침내 그의 오랜 사기 행각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한강우의 검거는 탐정팀의 길고 지난했던 추적의 결과였다. 6개월간의 추적, 수십 번의 회의, 밤샘 작업, 끈질긴 추적. 그가 사용했던 사기 수법들은 철저히 분석되고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는 피해자들의 취약한 심리를 이용하는 데 탁월했다. 은퇴 후에 막연한 불안감,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와 노년에 대한 경제적인 욕망까지 한강우는 이 모든 것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고립된 노년층에게 가족처럼 다가가 신뢰를 쌓고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의 소망을 자극했다. 때로는 건강식품을 미끼로, 때로는 가상화폐나 재개발 투자를 명목으로. 그의 수법은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변형되었다. 총 피해자 50여 명. 총 피해액 20억 원. 3년간의 범행. 박선우의 심리 분석은 한강우가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희망과 꿈까지 송두리째 짓밟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는 피해자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을 조종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이지아가 추적한 디지털 발자국들은 한강우가 얼마나 교묘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가면을 만들었는지 증명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가짜 회사를 만들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가짜 회사 15개, 가짜 웹사이트 20개, 가짜 SNS 계정 40개. 손등 문신이라는 유일한 단서가 없었다면 그를 동일 인물로 묶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시니어 사기가 개인적인 불운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심각한 문제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시니어 사기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처법은 분명 존재한다. 먼저 달콤한 유혹에는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원금 보장과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월 10% 이상 수익, 원금 보장 약속, 단기간 고수익, 모두 의심해야 한다. 또한 낯선 사람이나 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는 반드시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녀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사전에 상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족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크다. 부모님의 일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경제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며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함께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 1회 이상 연락, 월 1회 이상 방문, 투자 결정 전 상담, 함께 판단하기. 어르신들께서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즉시 수사기관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서 신고, 금융감독원 신고, 소비자보호원 신고. 빠를수록 좋다. 시간의 흐름은 증거를 희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한강우는 자신의 탐욕과 뻔뻔함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사회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 그의 방식은 모방되고 또 다른 얼굴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인 관심과 연대를 통해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탐정팀은 앞으로도 진실을 쫓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강우의 검거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김영감님께 전화를 걸었다. 영감님, 한강우를 잡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다. 정의를 위해, 피해자들을 위해. 박선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탐정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새로운 의뢰인이었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된다. 한강우의 검거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저희 탐정팀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백년 드라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